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반 부분칙에 관한 걸 마무리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법의 그 본안 판단에 관한 7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독해 요령에 관한 70% 이상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는 그 행정법의 효력부터 이 부분은 이제 1편의 중간 부분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이제 1편의 마지막 부분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신고와 신청에 관한 여기까지가 이제 1편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어요. 이제 신고에 관한 게 좀 판례가 많고, 거기서 좀 음미할 게 있고, 일반 부분칙의 일부에서 봤듯이 좀 까다로운 그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해서 다루게 되는데, 행정법의 효력은 이제 행정법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건데, 그 범위는 일단 가장 중요하면서 양이 많은 게 시간적인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효력에 미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대인적 효력,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미치느냐, 외국인에게만 미치느냐, 이런 이제 지역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지역적 효력이죠. 지역적 효력.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적 효력에 관한 게 조금 양이 많았는데, 조금 판례도 많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간적 효력에 관한 거는 법률의 내용을 조금 암기할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자, 행정법 효력이 세 가지로 있다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고, 자, 시간적 효력은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유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이죠. 왜 장래유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적 hợp성과 법적 안정성 두 부분이 법치국가를 이루는 구성 내용이라 그랬죠. 법적 안정성은 이제 예측 가능할 때 법적 안정성이 그 유지가 될 수 있죠. 예측 가능하려면 어떤 법률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나서 국민에게 이제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죠. 앞으로 적용될 법률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제정됐다, 이걸 국민에게 알려줘야 이제 언제부터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내가 위반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법률을 공포하고 나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거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몇 가지 숫자를 좀 암기할 게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요. 자, 일단 법률에 관한 거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20일이라는 숫자도 외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거 법규명령이거든요. 행정규칙은 제외하고, 법규명령은 국민과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대외적 효력,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상 공포 의무가 없어요. 이것도 숫자는 똑같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지, 이 14일,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숫자들이거든요. 헷갈리는 숫자들 현혹하는데 20일을 정확히 외워두면 돼요.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근데 이제 국민에게 침입적인 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숫자가 다르죠. 이 국민에게 불리한 거는 좀 더 주지기간을 더 열흘 정도 더 주는 거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20년 국가직 9급에 지난해 출제됐던 거죠. 자, 다시 위에 가면 법률이나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거 일반 규정은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없어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 권리제한 의무부가 관련되는 거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동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특별규정 안 두면, 이 경우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거지 자동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특별 규정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면 일반 규정인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 얘기인데 실제 이제 실무에 보면 여러분들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법률 치면 부칙에 그 시행일이 나오는데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게 100%라고 보면 돼요. 거의 제가 법학 전공한 일에 특별 규정 안 두는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상의 논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례와 규칙 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 이것도 이제 20일 똑같고 자동적으로 효력 발생도 똑같아요. 그러나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법규인 행정규칙 이거는 공포 대상이 아니다. 근데 법률에 공포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자발적으로 공포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법률에 의무가 있냐 없냐라는 점이 다른 점이거든요. 이 행정규칙은 법률에는 의무가 없다. 다만 이제 의무가 없음에도 그냥 스스로가 그냥 할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있냐 없냐가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공포라는 말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요하는데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하죠. 그래서 이것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근데 발행된 날도 의미가 불분명하니까 이거에 관한 통서 판례가 최초 구독 가능시다. 최초로 구독은 구입해서 읽을 독자. 구독은 이제 구입해 읽는 걸 구독이라 그러죠. 구입해 읽는 게 가능한 최초의 일자. 줄여서 최초 구독 가능 시설. 이게 통서 판례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발행된 날의 의미는 최초 구독 가능시다. 그래서 관보게재일이라 하면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 관보일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속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 줄여서 최초 구독 가능 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판례도 옛날에 출제가 됐던 건데 이건 별도로 외울 게 아니라 해석이 가능해요. 구독 가능한 시점 상황이 언제냐를 염두에 두면 돼. 이거 두 번째는 국가배상법 옛날에 아주 옛날 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쇄 예술이 떨어지니까 기술이 떨어지니까 관보일자에 맞춰서 인쇄가 안 됐어요. 그럼 인쇄조차 되지 않은 거를 국민이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그럼 인쇄가 돼야 읽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인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독하려면 구입해서 판매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정부 간행물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 취급소에 발송된다. 그러니까 구독 가능한 시점이 언제냐를 부연 설명한 거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죠. 공포와 공고 절차인데 헌법에서는 공포 대상과 공고 대상을 나눠서 외워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일단 헌법 개정하고 헌법 개정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에 굉장히 그 단순한 지식이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이 개정안을 만들어야죠. 안을 만들고 나면 이제 공고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야 국민이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국민투표 결과 확정되면은 이제 헌법 개정이 확정되죠. 그 확정된 건 헌법 개정이라 그래요. 이거는 공포하는 거고, 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안에 불과한 헌법 개정안은 공포가 아니라 공고 대상이거든요. 행정법에서는 그것과 뒤틀어 나오지는 않는데 헌법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얘는 공포죠. 근데 헌법 개정과 달리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예산 및 예산의 국고부담계약 공고, 얘는 공고라 그러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관보. 관보는 이게 이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이게 21년도 올해죠. 지방직 9급에 출제됐는데, 그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그 금년도에 출제되기 전에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강의하는 경우도 이거는 출제가 안 된다. 이제 출제 경우가 안 맞는다. 빼라. 수험생도 자진해서 뺀 경우 낭패를 보죠. 최하급 난도인데 난도로 분류하면 단순 암기 이건 최하급이거든요. 최하급 난도를 자기가 임의로 빼서 틀린다라는 거. 이런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에요. 대한민국 상위권 수험생들은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거고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이론 공부할 때는
충실하게 모든 걸 다 읽어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객관식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는 핵심 정리로 양을 줄이는 거, 마지막 단계에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걸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빼고 보는 거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빼고 보는 거는 그건 합격이 불가능한 친구들의 공통점이에요. 딜레마죠. 왜 자꾸 양을 줄이려고 하느냐? 독서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는데,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그런 지적 능력 갖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공무원 시험 아닙니다. 그런 이게 독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일찌감치 다른 시험으로 전향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그런 지적 능력 갖고는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평상시에 충실히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관보. 이게 저희 때는,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종이관보밖에 없었는데,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 이게 전자관보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관해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의혹,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동일한 의혹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이게 개정된 내용이나 금년도 지방제 9급에 또 출제된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인데, 이건 헌법에서는 또 외워둬야 돼요. 원래 그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죠. 그래서 입법기관이 국회라는 건 법률안 의결권이에요. 그 의결된 거는 이제 정부로 이송하면 국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통치행위 사례로 봤죠. 이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를 붙여서 국회로 송부합니다. 환부하는데, 보류 거부는 안 되고 환부 거부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제 헌법에서 외워둬야 될 건데, 자, 이랬을 때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면은 이때는 이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 버티면 그럼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잖아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공포를 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공포를 안 하고 버티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효력을 발생 안 하죠. 이걸 대비한 게 이제 보충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건데, 이때는 달라요.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이거 외워야죠. 이것도 금년도 지방지 9급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관보로, 관보에 게재하느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하느냐, 그것도 2개 이상.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얘는 또 공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공포권자인데, 역시 공포를 안 하면 지방의 의장이 할 때, 이때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까지, 요것도 다 외워둬야 됩니다. 이 공자에 관한, 공에 관한 걸 보충자료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공이 이제 공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간혹 지방자치단체만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공보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법원까지 포함하는데, 쉽게 말하면 관보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중앙은 국가기관을 얘기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소식지가 관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중앙행정기관인데 법원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럴 때는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 그래서 지금 이제 관보 소관부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행정자치부 장관. 이것도 어차피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그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원에서 법규명령위원회가 판결 나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하는 게, 얘가 관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얘한테 알려주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보를 통해서 이제 전 행정부의 소식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줄임말이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줄임말이고, 이걸 합쳐가지고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국유와 공유를 줄임말이 이제 합친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거는 이제 구급 수험생하고 상관없는데, 이제 강론에 가면 공기업법이라고 있어요. 특별행정자금법에. 공기업법에 보면 국영공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국가경영 줄임말이죠. 공비, 무장공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하는 사업, 요걸 줄여가지고 국영공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앞에서 본 바가 있죠? 앞에서 본 게 아니라 여기다 해놓고, 그러니까 7급 수험생이 이거 국영 사업과 이 국영공비 사업, 이 종류까지 강론에 가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7급 수험생은 강론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거의 없어요. 암기 부담이 이제 공부할 양이 늘어난다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관보와 공보, 이런 차이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아까 말했죠.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든 공포를 하고 장래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효력 발생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그 장래요 추구표 반대가 소급표예요. 소급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소, 미칠급자.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이 장래, 미래가 아니라 과거 지나간 사건에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충자료로 이것도 소급표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금지되는 소급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진짜 가짜 계열에서 우리가 용어는 간단하게 봤어요. 진짜가 진정, 실질적, 뭐 이런 표현이고, 가짜가 뭐 부진정, 형식적, 뭐 이런 용어로 쓴다 그랬죠. 자,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 이건 과거, 진짜 과거만, 과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끝난, 과거 완료 시대 내지는 과거 시대, 진짜 과거에만 소급표가 미치니까 이건 진짜 소급해서 진정 소급인데, 얘는 원칙금지 예외 인정이에요.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나 혁명적 이념의 변경 시.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급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이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닌 가짜 과거인 현재 미래까지 포함되니까 부진정이라고 그래요. 시행일 이전에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건데, 얘는 금지되는 소급표가 아닙니다. 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 상당성이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했죠. 그 상당성이 여기 또 나오죠. 사익이 공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이 소급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안 되면 경과 규정을 둬서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특별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교과서 문장을 음미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새 법령의 공포 시행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거, 이건 진짜 과거에만 적용되니까 소급 적용. 이게 근데 금지되는 거 이거죠. 법령은 이러한 소급표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소급 금지 원칙, 진정 소급표 금지죠. 이거 논거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럼 이걸 갖다가 과거에 효력 미치는 걸 막냐면, 법치국가의 본질인 기득권 존중. 이 기득권하고 기대권은 다르다는 거 이제 익숙해졌죠. 기득권 존중 때문에 그래요. 이 지나간 과거를 새삼 문제 삼으면 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으로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죠. 자,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는 7급 수험생은 별도로 외워야 됩니다. 이 헌법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는데, 명시적 규정이 있냐 없냐는 별개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칙이 그런 거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헌법 차원에서도 그 4.19 혁명 이후에 그때 헌법 부칙의 4차 개헌 때 그때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제한도 이것도 뭐 반헌법적인 조치긴 한데, 그 전두환이 군사반란 일으키고 나서 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소위 이제 삼김씨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김대중님하고 이제 김영삼 두 분은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어쨌든 당시에 참정권을 제한해가지고 출마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산권 박탈, 이거 원칙적으로 그렇지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왜 기득권 존중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에 아무 내가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현행법에. 그리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법률이 새로 제정되거나 아니면 개정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무 죄가 안 됐던 거를 새삼 처벌하는 거로 바뀌면 어때요? 그러면 국민은 예측 가능성이 없고 불안하게 짝이 없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던 행위가 언제고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현행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관계없이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야만 법률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판례도 마찬가지. 의의는 받고 허용 여부도 받죠. 근데 이제 이건 좀 허용 여부에 관한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과거 지나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법률이 개정됐어요. 이게 이 새로운 신법이 과거 이미 끝난 거에 적용하는 거를 과거로 효력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법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신법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신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국법에 따라서 국법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장이 나오죠. 경과 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 이미 지나간 과거, 진짜 과거, 여기에 대해 적용할 법령은 개정된 개정법, 신법이 소급이 안 되니까 변경 전의 법, 구법령이다라는 거죠. 그 당연한 결론이 이제 대법원하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이 원칙대로 부정된다. 법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 그 중에도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랬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 생활의 안정, 여기도 나오잖아요. 법적 안정성, 위협하는 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조세법령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유권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왜? 이건 당연한 거니까. 신법 소급이 아니라 아예 국법 적용하는 거니까. 신법 소급이 안 되면 국법 적용한다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에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유권 사실 소급하여 적용을 할 수 없다. 이것도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는 조금 특수한 사안, 그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새로 나중에 제정된 조례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 논점이 하나 추가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보면 지방세법에 개정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없던 이제 과세를 추가한 사안인데,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이 지역이 확정돼야 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될 거 아니에요. 부가증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가유권의 하나인 부가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가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근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걸 부과한 거는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이때 당시 조례가 없었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가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진정소급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럼 당시 법에 따라야 되는데, 당시 법에는 이 지역개발세의 원자력에 관한 거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 5번 판례는 지역만 다르지 그 경상북도 사례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그 6번 판례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행강제금도 침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된 날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소급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침입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침입적인 거.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돈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과태료나 벌금은 한 번 딱 부과되면 끝나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어때요? 의무이행이 될 때까지 횟수 제한은 있지만 반복 부과가 가능한 유일한 거가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굉장히 국민에게는 침익이 큰, 그게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 침익적인 거는, 이거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학설은 두 가지 유형이죠, 크게.
진정소급표의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신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아까 그 진정소급이 금지되는 이유가 기득권 존중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득권 침해 우려 때문에 못하게 막는 건데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자에게 유리하면 이건 가능한 거죠. 별도로 외우면 안 돼요. 아까 금지 취지를 알면 이거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득권 침해가 있더라도 그 침해에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혁명의 경우라든가 새로운 이념에 의한 제도의 개혁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 게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됐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 이거 근데 해방 이후에 법을 만든 거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종결된 거기 때문에 진짜 과거죠. 그래서 이건 진정소급인데 이런 경우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사형에 처하고 꼭 사형만은 아니지만 그 죄질에 따라 이제 징역형도 가능하겠지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친일 대가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그 취득한 재산을 박탈 몰수하는 이러면서 민족 정기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공익 압도적으로 우월한 공익이죠. 뭐 친일파 100만을 그 처형하더라도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민족 정기를 갖다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또 4.19 이후에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행된 그 반민족 행위, 그죠? 그 이승만이라는 자가 국내 정치 기반이 없다 보니까 친일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중용하게 됐죠. 이러면서 대한민국 이게 그 친일파들로 장악이 되면서 참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또 이승만 정권 때 그 가진 인권율인 그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된 바에 따라 편차는 적어도 몇십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까지의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러게 국가배상 사건으로 거창군 양민학살 사건, 경상북도 문경군 박달마을 양민학살 사건, 여기 절반이 어린애들이었어요. 어린애들이 무장공비라는 이유로 그 이승만이가 제시한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애라 하더라도 좌익이면 무조건 처형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애들이고 뭐고 간에 싹 그냥 갖다가 죽여버렸죠. 이게 적게는 몇십만 명, 많게는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도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못지않을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승만 정권의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법에는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줄줄이 이제 국가배상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청산, 반성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치를 유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이승만은 그 4.19 이후에 하와이로 도망갔고 20하국 때 4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부칙에 그 소급입법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그 이미 이승만 정권 지나간 1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나간 거에 대한 그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이런 특별법들을 제정하게 됐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가. 이런 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이건 불행한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입법은 다시 예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적이겠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형벌법규에 관한 것만 소급 인정되고 그 밖의 거는 장래유다라는 거. 위헌결정의 효력. 이건 행정법의 법원 중에 판례법에서 이미 봤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자, 대법원도 예외 학사랑 똑같아요.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거, 그거죠. 그 다음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이거는 뭐 기득권 침해와 무관한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만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헌재는 20년 지난해 국가직 9급에 출제됐는데 얘는 항상 너절하게 늘어놓는 걸 좋아하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인데 이것도 별도로 외우면 안 되죠. 아까 소급표를 금지하는 이유가
기득권 존중 때문에 기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럼 뭐 예측 가능성 침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친일파 같은 경우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이 보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법학은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에서도 봤잖아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일 건데 보호 가치가 없는 이익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은 뭐예요? 기득권의 존중에 관한 거, 그 필요가 없는 경우. 마지막에 이제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인데 이 마지막 요건에 포섭되는 게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내란 및 군사 반란에 관한 처벌법, 그 다음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여기서 포섭이 됐는데 이 전두환에 관한 것도 논거가 뭐 유사해요. 그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걸 응징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되찾겠다는 공익이 우월하다. 이건 뭐 워낙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요지는 빼놨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거고 그 친일파 재산 몰수하는 것도 뭐 결론은 우리가 상식적인 결론에 비춰서 당연히 알게 되는데 이건 한번 그래도 역사적인 판결이니까 이 3번, 4번은 역사에 기록될 판결들이에요. 아주 명판결이에요. 하나는 헌재 결정이고 하나는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자, 요거는 뭐 결론은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문장을. 친일 재산은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요 특별법. 이 본문은 일단 논점이 여러 가지.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제강점기가 진짜 지나간 진짜 과거니까 일단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라는 논점. 그 다음에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 이 대법원이 슬그머니 헌재에 그거를 갖다 베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아까 헌재 첫 번째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걸 갖다 슬그머니 베껴왔다는 게 보이죠.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 이건 뭐 건국 이래 해방 이후에 계속적인 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소급법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거로 입법 목적이 정당. 이것도 헌재 거 슬쩍 베껴왔죠. 우리가 이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게 이제 헌재가 그 과잉금지 원칙에 판시한 거. 이것도 슬그머니 베껴와서 이제 포섭을 하고 있죠.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 해석 및 적용에 일반법에 의존하는 방법 갖고는 친일재산의 몰수 처리가 어렵다는 거에 비춰서 적절한 수단이다. 방법의 적정성.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귀속재산을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건 침해의 최소성이죠. 그 몰수 대상이 한정된다. 침해를 적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를 했지만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 대상에 제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그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사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그런 놈들을 재산 정도 뺏는 게 뭐가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위 귀속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좌재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마지막 논점은 구급수행생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연좌재금지 원칙에 관한 거는 헌법에서 조금 판례가 조금 있어요. 몇십 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급표죠.
이거 시행일 이전에 시작은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현재까지 포함하니까 이건 진짜 과거가 아니다. 그래서 부진정이죠. 여기에 새로운 법령, 신법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건데 종전의 과세 대상이 아니었거나 세율이 낮았던 거로 사업연도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 채실화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소득세 그 사건인데 그 채실화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고 수익 이거는 이제 연예인의 그 주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세율이 낮은 거로 적용했는데 6월 달인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중에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수익을 갖다가 기타 수익이 아니라 그 주된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고율의 소득세를 내게 이게 바꾸니까 채실화가 당시 동작구 대방동에서 할 때 동작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송 제기했다가 졌던 사건이 바로 요 부진정 소급표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 교재 개정하면서 뺀 것 같은데 이것도 도중에 끝나지 않은 당해년도 도중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부진정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얘는 허용되죠.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거, 채실화 사건이 세율을 인상하는 거로 바꾼 그 사건이거든요. 채실화라고 알죠? 왜? 연예인인데 드라마를 안 보니까 유명한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은데. 채실화. 모래시계? 모르겠다. 확신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드라마에 관한 건 제가 연예인에 관한 배경 지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그 연예인 있었어요. 지금도 활동하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과거의 건축은 됐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두면은 계속 건축된 상태가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런 건물에 이제 건축법 개정된 게 적용돼도 부진정 사례가 되는 거죠. 허용 여부 결론은 알죠. 얘는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익이 더 클 때 이때는 부진정 소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 이 신뢰 이익 이런 말은 사익과 관련된 표지라 그랬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기존의 법률 관계를 신뢰하고 행한 재산상, 생활상의 조치가 당의 입법에 의해 추구하는 공익목적과 비교 역량, 비교 교량, 이익 경량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례 원칙의 상당성이라 그랬죠. 더 중대하다,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 이럴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소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래휴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으로는. 그럼 장래휴를 할 때는 경과 규정이나 유예조치, 적용조치 이건 효력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적용한다. 이런 식의 장래로 법률의 시행을 미루는 이거를 경과 규정, 유예조치, 적용조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법에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신법에 특별 규정을 둬서 장래부터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면 장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입법 허용 범위 170 국가직칠급 이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회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 사익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는 과거로 소급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소급해도 된다라는 것과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의무하고는 달라요.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재량 선택권을 주는 건데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건 의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입법자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이 허용되니까 소급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장래휴로 규정을 해도 돼요. 소급표로 규정할지 장래휴로 규정할지 선택권이 있는데 근데 이 소급이 안 되면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때요? 입법권이 제한돼 가지고 장래휴로만 규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이건 이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음미하면서 독해를 하면 돼요.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은 소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소급을 못하게 되니까 제한이 가해진다는 건 그 말이거든요. 법령불소급의 원칙 적용 범위도 금년도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되는데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 진정소급이죠. 여기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계속 중인 사실, 이건 부진정소급이고
아니면 아예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 이건 아예 소급과 반대의 장래유예요. 장래유예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령이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는 거 딱 알아봐야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어때요? 이때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개정법령의 적용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결론은 이제 뻔하죠. 이게 18년 국가직 7급 21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는데 옛날부터 되풀이된 판례예요. 근데 이제 최신 판례만 넣은 건데 그래서 그 네 번째 보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 처분에 있어 수강 신청 이후 징계 요건을 완화했다는 얘기는 징계 강화죠. 옛날의 학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아닌데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된다. 이게 뭐냐면 학사경고, 줄여서 학고라고 그러죠. 학사경고 사건이. 그러니까 옛날 학칙에 따르면 그 재시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재시험을 봐서 일정 학점을 넘어가면 학사경고를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학기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학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학칙을 개정해가지고 얘가 재시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결국 학사경고를 받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진정이라는 거 알고 그러면 적법이다, 허용된다는 건 당연한 거 끌어낼 수 있죠. 자, 5.18 특별법. 이거는 진정소급일 때도 합헌이면 뭐 부진정소급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광어권자가 광어권을 취득하고 이건 과거에 취득했죠. 사업이지 인가를 받은 거. 이건 다 개정광어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거는 과거예요. 그러나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 신청. 이거는 어때요? 개정광어법 시행령 시행 이후 이러면 뭐예요? 이게 끝나지 않고 시행 이후까지 적용되는 거니까 부진정 소급이다. 그럼 결국 뭐다? 소급이 허용된다. 소급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개정법, 신법, 변경시법 이 말이 다 마찬가지. 이게 소급이 된다는 얘기는 신법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예요. 소급 적용된다는. 이 표현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개정된 요 말이 소급 개정된 법, 신법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정법령이라고 말을 쓰죠.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했을 때 이때도 어때요? 진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개발에 착수는 했지만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다. 더 볼 것도 없죠.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로 하면 부진정 소급. 개정법령이 의사의 파산 선고를 임의적 취소 사유에서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경우인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 그러니까 아직 파산은 됐지만 복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니까 이거는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석만 되면 결론은 적법, 허용된다는 적법이라는 거. 허용되지 않는 소급일 때는 위법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만 이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번은 이건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11번 보면은 그 퇴직연금 수급권.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거. 퇴직이라는 거 과거잖아요. 과거에 퇴직한 다음에 장래 연금이 나올 거니까 급여 사유가 발생하면서 성립하지만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해 만족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 밑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바로 본문 요지로 가면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류를 여기다 해놓을 건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장래효라는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이 퇴직하면은 20년 미만 근무하면은
퇴직 일시금밖에 못 받아요.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고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연금, 이게 이제 일시금밖에 못 받고 그때 나왔는데 20년이 지나면 선택에 따라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되게 불리하거든요. 유리한 거는 이제 그 매달 일정한 연금을 계속 계속 받게 되는 경우가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경고장 날아오질 않아요. 아, 이거 진짜 100세까지 아직도 안 죽고 계속 연금 타먹어요? 좀 염치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결단하시죠? 이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어도 한 3년인가 연금의 80%를 그 유족에게 또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그 생애소득 중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연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금 같은 경우가 최장 800 몇십만 원까지도 매달. 그리고 이거는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연동해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이제 연금 개혁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건 엄청난 혜택이고, 그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볼 때 그 공무원 연금에 내가 낸 거에 대비한 수익률이 300%라 그러죠. 300%.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할 때는 200%예요. 내가 낸 거에 2배 받아요. 근데 삼성생명이나 이런 민간보험 여기는 평균 수익률이 연금 수익률이 98%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유리한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데, 근데 공무원이 그 사기업에 비해서 낮은 급여를 감수하면서 정년까지 근무를 했다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연금만 갖고서 그렇게 말할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달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장래효에 관계되는 그런 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분류 관계 없이 아무 데서나 보면 되니까 일단.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시행일 전에 사업인정고시. 이거는 과거지만 시행 후에 보상계획 공고통지. 그 후에까지 걸친 사업이니까 부진정이라는 거 해석할 수 있죠. 그다음 법령의 개정과 부칙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칙의 용어만 알면 되게 쉬워요. 본문이 주된 거고, 부칙은 그 본문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본문에 경과 규정을 둔다든가, 이게 본문이 있음을 전제로 부수적인 걸 규율하는 게, 부수적이라는 게 부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본문 없이는 별도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부수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이다. 이 부칙이라는 게 부수적 규칙이다. 이것만 알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상식을 하면은 전문 개정,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전면 개정이라는데, 판례는 전문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다 개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개정하는 건 뭐예요? 옛날 내용이 완전 다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실질은 뭐다? 옛날 법을 다 폐지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법이 다 폐지되면 이 본문을 전제로 부수적으로 규율한 부칙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소멸, 이게 실효라 그래요. 취소 철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상실이 되는데, 이 실효사유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소멸, 자동소멸, 이게 바로 실효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위 하자론에서 또 보게 되는데, 여기부터 반복하면서 외워두면 돼요. 실효는 뭘 줄임말일까요? 실효. 효력상실 줄임말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죠. 효력상실. 근데 여기다 이제 그 의미를 추가해서 효력상실하는 게 의사표시, 당연소멸, 자동소멸, 이러면 얘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 개정일 때는 효력상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예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분 개정, 일부 개정, 이러면 얘는 부칙도 효력 유지. 일단 그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자, 볼까요?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에 부칙 규정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에 관해서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 두면 당연히 그 별도의 규정을 두면 당연히 존속하죠.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 최악급 난도예요. 원칙은 소멸. 근데 특별 규정, 장래 계속 적용된다는 특별 규정. 이건 당연한 거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효력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로 했던 게 여기 나오죠. 개정법률이 일부가 아니라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실질이 어떻다. 형식은 개정 형식이지만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까지 모두 소멸하는 거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근데 특별한 사정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외울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틀린 거로 출제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에 하는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 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거는 뭐 제목으로 봤던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판단 기준이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 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 이게 상투적인 게 종합적 고려, 개별 구체적 검토, 판단.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법학의 감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투적인 표현. 이걸 뒤틀어 출제하는 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긴 문장,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외울 이유가 없어요. 눈으로 익혀두면 돼. 당황하지 않게. 두 번째도 이제 그 판단 기준에 관해서 본문의 세 번째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신법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게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이것도 뭐 뒤틀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못 보던 문장이 나오면 시간 끌고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눈에만 익혀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도 기존 입장 제약이란 거라 저거 그냥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판례 보면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게 전부 개정됐는데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돼.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려면 신구법 내용을 다 비교해가지고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리고 그 따져본다고 결론이 자명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관에 따라 입법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판례를 갖다가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신구법 다 따져보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시간만 몇 시간 까먹고 이건 그냥 이런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세관면에 관한 거 계속 적용. 그 다음에 이것도 판단 표지 똑같은 거라 6번 판례도 이것도 조세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수험 기술인데 현재 출제된 게 세금에 관한 것밖에 없잖아요. 조세 감면 규제법이든 조세 특례 제한법이든 세금 관련되는 거 이건 다 어때요? 특별한 사정 인정돼 가지고 전부 개정됐음에도 부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통박 불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서 논리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도 또 다행히 도세 하여튼 국세든 도세든 지방세든 다행히 세금 관련되는 거 이건 뭐라 때리면 돼요. 세금 관련 이거 그 다음에 이제 8번 요거 하나 추가하면 돼요. 세금 관련에다가 건축법 이렇게 외우면 두 가지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형화시키지 못하면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특례 제한법 도세 감면 조례 이렇게 일일이 외우는데 조세 세금 뭐라 때리고 건축법 이런 끝나잖아요. 여기 요지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안 읽어도 그만이고 읽어볼 사람은 궁금하면 읽어보는데 최신 판례라 요지까지 해놓긴 했는데 요지를 읽는 게 도움이 이건 되지 않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차가 있을 때 이게 행정법은 법률 종류도 많을 뿐더러 또 수시로 변화되는 특성, 이 행정법의 특성 앞에서 배웠잖아요.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세법 선생님들 참 환장해요. 바뀐 법률에 따라서 개정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강의하는 도중에 이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보충자를 또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환장하죠. 이건 몇 번씩이나 그럴 때마다
기출문제 이런 거 다 해설 다 바뀐 법령에 따라 해설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법률이 어느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국법이냐 신법에 따라 재판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처분시법이 원칙이다. 행정법의 대원칙은. 형법은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행위시법이라 그래요. 형법은 행위시법이 원칙인데 행정법은 처분시법이 원칙이고 예외 유형화된 거 몇 가지 정리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이거는 이제 신청시와 그 처분시가 다를 때 처분시법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신청하고 나서 어때요? 심사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건축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속행위로 돼 있다. 그럼 기속행위는 뭐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이게 재량행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발급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은 국법이 적용되면 그 신청시법에 적용되면 나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신법이 적용되면 처분시법이 적용되면 장담할 수가 없는 이런 불리한 입장에 처하죠. 자, 그래서 신청시법과 행위시법이 처분시법이 다를 때 처분시법이 원칙이다. 그게 뭐 첫 번째도 마찬가지. 그 보상금 신청 후 이때 이제 처분시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우리가 독해를 하면 돼요. 여기는 처분시법이라니까 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처분시법은 신법이잖아요. 신청시가 국법이니까 처분시는 그 나중이니까 신청한 나중이니까 이 처분시법을 새로운 법령 또는 신법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판단 표지가 나오는데 이거 갖고 또 포섭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이건 신청시법이 아니다. 이 처분시법이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이 나오죠.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의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 이 개정법 효력 발생하기 전에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뭐 밉보였다거나 이랬을 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다 이제 그 허가 발급해주는데 내 거만 심사를 질질 미루다가 신법이 효력 발생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보복적 동기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횡포잖아요. 그때는 예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판단 기준에 가는 게 나오죠. 두 번째 줄 보면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요거 이제 음미를 해둬야 돼. 그리고 이제 인천의 서해관광호텔 사건인데, 여기에 그 시행령, 여기 신법이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충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한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거는 국법 갖고 신청 당시의 시행령에는 이거와 관련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석이 가능한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 건설회사가 국토기획관리법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새로 제정된 건데 그 신청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거 신청할 당시는 국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국토계획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면서 신법에 따라 반려한 건데 이거는 어때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본문에 가면 세 번째 줄 피고가 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조문함에 있어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해서 국토행계획 변경을 위반하여 이를 관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바도 없다라는, 요게 이제 요 문장이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묘지 안장인데 거부 처분 당시법. 그 다음에 7번도 처분시법을 신법 또는 개정된 광어법 시행령. 7번도 개정법령. 8번도 개정법령. 9번도 개정법령.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10번 판례에도 등록이 처분이거든요. 등록이. 그래서 이것도 해석해주면 돼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라고 한 게 뭐로 등록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시 법령 이것만 해석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보상금 시정 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 이 말이 나오면 체납금 난도죠. 이러면 위법이라는 결론은 당연하죠. 이건 기존 판례 제약인이고 그 다음 판례 보면은 바로 요지로 가면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처분시법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 이게 이제 행정소송의 그 심리에서 나오는 아주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첫 번째 논점.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 마찬가지 두 가지 논점이죠. 이거 뒤틀어요. 이 두 가지 일단 하나를 뒤틀죠. 처분시법에 따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이 두 가지 의미할 것. 또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죠.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근데 그 처분시법이 아니 예외 계열인데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열권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 법률 관계 확정 시 지급사유 발생 시인데 예를 들어 보면 사건의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이미 법률 관계가 확정된 거예요.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 예를 들어 장애 등급 결정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처분시법이 아니라 당해 법률 관계 확정 시 지급사유 발생 시 법령을 적용한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죠.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인으로 내가 등급이 결정되려면 이거 등급 신청을 해서 나중에 등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심사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자, 이랬을 때 장애 발생 시 법에 따를 때는 내가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장애 발생이 아니라 등급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때 우리 원칙은 처분시법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권리관계에 관한 경우는 사유 발생 시, 즉 장애 발생 시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의 발생 시 법령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시법 즉 등급결정 이게 처분이거든요. 이 장애등급 결정시법 처분시법이 아니라 법률관계 확정 시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 취득 달리 말하면 지급사유 발생 시에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이건 또 특수사안이 있어요. 흉터로 인한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개정 동기가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흉터로 인한 거는 이거는 이제 옛날에 미용과 관계되는 미용에 관계되는 거지 이건 장애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어때요? 시대가 변하니까 이 외모적인 핸디캡 마땅치가 않네. 외모적인 결함 이게 사회활동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형과 관계되는 거 이거는 장애가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장애냐 이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장애가 맞다 이래가지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처분시법 적용한 거예요.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이후 법령이 개정됐어요. 이것도 세 번째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행위 당시 시행법령이라는 거죠. 진료행위 당시 시행법령.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교로 장애가 있게 된 당시. 그러니까 아까 1번 판례하고 똑같죠. 이런 것들 큰 제목에 이해만 하면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이 제재에 관한 거는 그 형사처벌 이런 것들은 형법 행위시법주의 그거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례로 가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 시의 법령이 아니라 위반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거. 건설업 면허 수적 대여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 취소 사항이 삭제된 경우 이렇지만 국법 적용하니까 행위 시 당시 적용하니까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당연하죠. 국법에 따르는 거니까 행위시법인 그 대여 행위를 할 때 법에 따라 취소 사유니까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도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 급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부가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해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됐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 법령. 뭐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저것도 뭐 똑같죠. 적법한 용도 변경 조치를 마치 하는 위법 상태. 뭐 이러면 뻔하죠. 위법 상태, 위헌화된 거고. 시험에 관한 거는 이제 불합격 처분, 시험 일자 법령이에요. 합격 처분, 불합격 처분. 시험 보고 나면 한참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때도 시험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이다. 이러면 이 판례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고. 또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건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위법 상태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상태라는 단어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왼쪽에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딱 정결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행위가 계속되는 그런 경우 이제 그 계속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상태는 상태라는 거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이례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도 있지만 그 계속범 같은 경우 이런 거 포괄일죄로 다루게 되는데 그 형법의 논의이고 또 계속적인 것도 있지만 행위는 둘로 나눠지지만 이 상태라는 개념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당시에 계속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에 그 법령을 적용한다. 그거거든요. 장래요. 이건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사실관계도 나오는데 이거는 독해 가능해요. 일단 뭐냐면 식품 제조 가공업인데 요 신고가 이제 자족적 신고다라는 거 1편에 그 뒤에 부분 가면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신고업종이었어요. 근데 등록업종으로 변경됐죠. 자, 그러면 등록업종으로 변경된 이유거든요. 이건 장래하는 거니까. 그러면 신고업이 아니라 등록업이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새로운 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는 있지만 등록받을 의무는 있지만 신고할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이 판례 밑에 세 번째 보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미신고 식품 제조 영업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신고 의무가 없는데 처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효력의 소멸인데 명문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둔 한시법의 경우에는 기간이 들어야만 당연히 소멸된다. 이 한시법이 줄임말이죠. 시간이 한정된 법. 이 한시법은 여기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몇 개 이런 사례가 몇 개 없는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거 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요렇게 5년간만 효력을 갖는 이걸 한시법이라고 그래요. 이 한시법은
형법에서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 왜 이게 논의가 되냐면 이거 한시법은 그 한시법이 유효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체포돼서 처벌을 할 시점에서는 이 효력이 상실돼 한시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얘가 잡혔을 때 행위 당시에는 유효한 법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고 근데 처벌할 때는 이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률 유보에 관한 특별한 용어가 재형 법정주의인데 재형 법정주의도 줄임말이거든요. 범죄, 형벌, 법정, 법률로 정한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이걸 줄여서 재형 법정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논의가 있는데 이 한시법에 관한 거는 이게 한시법으로 한 이유가 이건 요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더 이상은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정책적 필요 때문에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적용하고 필요가 없어질 때는 효력상실하는 거로 이런 취지라면 이거는 법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잡혀도 한시법 과거의 법이 효력상실된 법이 장래 잡힌 거에 이거는 소급이 아니라 실효된 법이 미래에 오히려 장래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쫓아가서 미친다. 이래서 이걸 추구표라고 그러거든요. 추구표인데 이 과거 법률이 잘못이 아닐 때 이건 추구표를 인정하는 거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근데 이게 그 한시법도 그렇고 개정이나 폐지를 시켰을 때 그 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못 처벌했다, 처벌이 잘못이었다는 반성적 고려일 때는 이 추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론적인 거는 형법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논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관련된 판례도 한 60개가 넘어요. 근데 개고기에 관한 거 개고기 판매한 거를 단속 처벌한 거에 관한 건 반성적 고려다 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그 판례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개고기 논쟁하면서 또 다시 불타오르는데 참 미묘한 주제라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한시법이 그래서 보면은 이 포섭을 먼저 한시법 제가 설명한 걸 순서 바꿔서 가로 3번 보면 묵시적 폐지죠. 신급법 내용상 충돌의 경우인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당해 법령이 소멸된 후에도 처벌하거나 제재 처분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판례는 법령의 개정 동기 그래서 동기설이라고 하는데 동기설이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다 판례의 입장이에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경우 이때는 법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어진 사정 변경에 따를 때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 이런 문장 나오면 주워먹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동기설인데 자 개발 제한 구역에 가는 건데 이거는 그 20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된 이건 결론을 외워야 돼요. 이거 반성적 고려인지 뭐 사정 변천인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면 해석이 가능하죠. 뭐냐면 종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 이런 표현을 익혀야 돼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의 범죄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됐다 이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필요했다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통과 굴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은 공익과 관계되는 법이에요. 그 군사 그 안보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또 풍치 미관에 관한 문제 이걸 보존하기 위한 거라 이거는 이 개발 제한 구역 지금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법이 아니다. 눈치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인데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등록을 안 하고 자문행위한 거 이게 벌칙 규정에 삭제됐는데 국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라. 수권법, 수권은 이제 권한을 줄 숫자,
권한을 부여했던 수권법인 상위법 소멸, 이거 법규명령에도 또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갈 거. 위헌 결정이 장래요, 원칙 장래요, 형벌법규나 형벌조항, 이때는 소급표 이미 봤죠. 지역적 효력인데 원칙적으로 재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게 원칙이죠. 법률, 국회라는 국가기관이죠. 대통령령 국가기관장이죠. 총리랑 부장 다. 국가기관의 지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은 당의 관할구역 내에만 효력을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배경지식이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에 성문법원에 국제법규, 국제조약 봤죠. 헌법 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이 아니라 국내법. 이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갖고 보면 돼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의 최악국에 우리가 6조 1항의 앞부분이죠. 우리가 체결 공포한 조약.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이에요. 그 국내법이라는 배경은 이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당연히 국내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는 건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럼 이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은 위 협약과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에 의한 전제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 전제는 배에서 이제 화물을 비행기나 배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거예요. 경유지 역할을 할 때. 이건 당연한 해석이에요. 예외는 가볍게 보면 돼요. 저건 뭐 이제 거의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괄호 3번은 한번 음미할 게 있어요. 행정법과 관계되는 독특한 논점이나 행정법규가 재정기관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공이 설치한 경우 경기도 벽제 고양시에 있죠. 이 벽제 서울시화장장은 이거는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적용된다는 거죠. 대인적 효력은 사람에 관한 효력이죠. 자연인, 법인, 외국인.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속지주의라 그래요. 땅에 속한 주의예요. 땅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묻지 않고 다 적용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도 배경지식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영토조항 뭡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걸 기억해줘. 주권, 국민, 영토 보충자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어때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다만 이제 법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별도의 정권이 수립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과 실효적 지배는 이제 구별되죠. 실효적 지배는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규범적 효력은 미치는데 실효적으로는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헌법에는 이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이 충돌된다. 왜냐면 한반도가 우리 영토면 통일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 통일은 분단 국가 간에 재결합하는 걸 통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건국 당시부터 계속 존재했던 거고, 이 통일조항은 그 박정희 유신 헌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통일조항이 우선한다. 이런 논의가 헌법에 이제 전개되는데, 7급 수험생들은 헌법에서 그런 논의를 다시 보게 될 건데, 하여튼 행정법에는 더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영토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 강제 추방할 수 없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요지로 가면 북한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대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 해외 국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 이런 건 이제 반국가단체를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당하게 되잖아요.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국민증이었는데 여권을 중국인과 이제 혼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여권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불법 체류자로 해가지고 강제 추방되기 직전에 외국인이면 불법 체류되면 강제 추방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강제 추방할 수가 없거든요.
스티브 유가 그 추방된 거는 뭐냐면, 그리고 입국 거부된 이유는 걔가 유승민 시절에 대한민국 국적하고 미국 시민권 이중 국적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추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스티브 유로 이름을 바꾸고 미국 시민권을 갖다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그 이후부터는 얘는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입국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권의 입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 추방당하지 않을 자유도 스티브 유한테는 없어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구제가 된 사건이죠. 예외 치해법권 뭐 가볍게 보면 되고, 두 번째 보면 외국인의 경우 이 상호주의인데 헌법의 상호주의는 헌법의 또 주된 영역 중에 하나예요. 7급 수험생은 다 외워야 되고, 참정권 제한 이건 강론에서 또 출제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걸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7급 수험생은 외워야 되고,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뭐 예외 있다, 9급 수험생 그 정도로 처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이제 속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가면 두 개의 법률이 다 적용돼요. 왜냐면 그 외국이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죠. 또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도 같이 적용돼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민사 같은 경우를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 이런 걸 규율하는 게 그 국제사법이라 그러고, 형법에도 이제 외국에서 형사처벌 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있냐, 그래서 그 형량 조정에 관한 규정이 또 형법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변호사 영역이거든요. 형법, 그런 국제사법. 자, 속인주의가 그런 거예요.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제1교포는 그 국적 취득한 게 아니에요. 국적 취득하면 일본인이죠. 영주권만 취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 토지법 준용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은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뭐 가볍게 보면 돼요. 이건 법과대학 1학년 1학기 때 법학 개론에서 일부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민법 총칙에서 가장 상세하게 배우고, 헌법에서도 이제 일부 배우는데,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이에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석은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그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내리는 해석을 학설이라 그래요. 그건 공식적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일단 해석을 하죠. 공식적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소송 제기돼가지고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공식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죠. 따라서 법원은 행정이 내린 법 해석 다 무시해버리고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행정해석보다 법원 해석이 우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무 수행할 때 판례가 있는 거는 판례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례가 없는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규집 뭐 이런 거로 규범해석 규칙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에 따르는데 판례가 있는 걸 모르고 예규집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소송에 지게 되면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내 업무에 관계되는 판례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 해석의 방법 관계인데, 이건 뭐 뒤틀어낼 건 없어요. 단어만 익혀보면 되는 거예요. 제목 갖고 되는데, 제목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위에 부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뭐예요? 이게 일반적 규율 이런 거죠.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 요런 말 의미하면 돼요. 있도록 해야 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요게 이제 객관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요게 이제 요런 용어 가볍게 보면 돼. 외우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이 법 해석에 이걸 양자를 조화시키는 게 이상적이다, 요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 침익적인 거는,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 엄격하다. 이거는 뭐, 그 상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침익적 행정이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해석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침익이니까 똑같다라고. 이 유추 해석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1편에 저 뒤에 가면 이제
그 유추 적용에 대한 보충자료 정리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